생일 저녁 딸이 내 선물을 비웃던 순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류민환 49세, 내부 감사로 일하며 주머니 속 아직 멀쩡한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웃음소리와 식은 케이크 냄새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딸의 웃음이 거실 공기를 갈라놓은 순간 내 손끝이 시계 뚜껑을 더 꼭 쥐었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상자 위에 얹힌 시계, 그 고풍스러운 무게감이 케이크 초빛 아래에서 더 낡아 보였는지 진경의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아빠, 이런 거 요즘 누가 써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촌들이 킥킥거리며 눈치를 봤다. 얇은 미소들이 거실을 채웠지만 내 귀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만이 내 편이었다. 바닐라 케이크 냄새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감돌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사람들 대화 소리와 겹치며 의미 없는 웅얼거림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시계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세상이 늦어도 네 시간만큼은 네가 지켜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울렸다. 초침은 여전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 안의 무언가는 조금씩 멈춰가는 듯했다. 케이크 위에 초들이 흔들리며 작은 불꽃들이 바람 없는 거실에서도 위태롭게 흔들렸다. 미혜가 내 옆에 앉아 억지로 만든 미소로 사촌들을 향해 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나만이 봤다. 진경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 낡은 시계가 여전히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마치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진다는 듯 힐끗거렸다. 나는 그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케이크 칼을 들어 초를 잘라냈다. 촛농이 케이크 옆으로 흘러내리며 바닐라 향이 조금 더 진해졌다. 초가 꺼질 때마다 불빛이 잠깐씩 거실을 어둡게 했다. 그 순간마다 사촌들의 얇은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누군가 요즘은 다 스마트워치 쓰잖아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이 공기 속을 떠다니다 내 귀를 스쳤다. 나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치웠다. 내 손에 잡힌 유리잔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잔을 식탁 모서리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의 잡음 사이로 또렷이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진경은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웃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사촌들은 여전히 그 낡은 시계를 두고 몇 마디 더 주고받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내겐 멀게 들렸고 대신 시계 초침 소리가 내 귓가를 채워갔다. 미혜가 조용히 내 손을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치웠고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과 천을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떨림이 오늘의 공기와 나를 잇는 유일한 다리처럼 느껴졌다. 거실의 소음이 하나둘 줄어들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잔을 비우며 흩어졌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연금과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초는 모두 꺼졌고 케이크는 반쯤 남았다. 남은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일정한 박동이 어두워진 거실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초침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초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세상은 웃고 떠들며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시계 속 소리만으로 밤을 견디고 있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차갑게 느껴졌다. 커피 냄새는 이미 식어 공기 속에서 눅눅하게 떠다니고 복사기의 일정한 소리가 사무실을 덮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장어표를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표에 한 줄, 두 줄, 세 줄.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지보수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액수는 몇억 원대 출처와 내역은 모두 공란이었다. 장어표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 소리가 귀에 박혔다. 내 오른쪽 이현우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엔 내가 가르쳐준 세부 감사를 꼼꼼히 따르던 제자였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모니터에만 박혀 있었다. 현우네가 낮게 불렀다. 이거 언제 빠져나간 거지? 화면을 가리키자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건 건드리지 마요, 형. 그냥 넘어가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말끝이 흐려지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장어표를 다시 스크롤했다. 숫자들이 내 시선을 따라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다. 컴퓨터 옆에 꽂아둔 작은 USB를 손에 쥐었다. 그 표에 스크린샷을 캡처하고 내부 서버에 백업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손끝에 땀이 맺혔다. 복사기에서 인쇄된 페이지들이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종이에서 풍기는 잉크 냄새가 식은 커피 향과 섞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복사가 끝나고 USB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을 때 내 심장이 두세 박자 빨라졌다. 밤 11시를 넘겨 사무실을 나서니 겨울바람이 내 얼굴을 훑었다. 코끝이 시큰거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내 그림자도 같이 길게 늘어졌다. 주머니 속에서 시계의 금속 차가움이 손끝에 닿았다. 초침이 내 손바닥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부엌 불빛만 켜져 있었다. 미혜는 식탁 위의 그릇들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고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일 많았어 라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접시 하나를 들어 싱크대 쪽으로 옮겼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서 묘하게 울렸다. 진경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내일 학교 늦는다. 문 잠가줘. 그 짧은 문장은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보내는 메아리 같았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미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식탁보를 털어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USB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주머니 속의 시계와 USB가 부딪히며 작게 딸깍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오늘 본 붉은 줄과 식은 밥상이 겹쳐 떠올랐다.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미 미묘하게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시계를 꺼냈다. 금속 표면 위로 희미한 조명이 반사되며 내 얼굴을 비췄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바깥에서는 부엌의 수도꼭지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초침과 물방울 소리가 교차하며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긴장으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잔을 살짝 기울이며 찻잔 가장자리를 적셨다. 그 움직임이 멈추자 낮은 목소리가 내 귀로 파고들었다. 넌 도망갈 거냐, 준비할 거냐. 삼락강변을 스치는 바람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며 구이 냄새를 실어 나르고 공기는 묘하게 눅눅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눈을 들어 도안을 바라봤다.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그의 얼굴은 더 깊어진 주름과 함께 여전히 무게를 지닌 눈빛을 품고 있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강둑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다. 바리스타가 내 앞에 놓고 간 커피잔에서
묘하게 시큼한 향이 피어올랐다. 손바닥을 잔 위에 올리자 따뜻한 감촉과 함께 습기가 손자국으로 남았다. 그 손자국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내 안의 긴장과 결심이 교차했다. 도화는 카페 테이블 위로 낡은 USB 하나를 밀어놓았다.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이건 비상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함부로 열지 마라. 네가 필요할 때 정확히 한 번만 써라. USB를 바라보는 내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USB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금속 접촉부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랑 이메일 CCTV 백업 내 손으로 챙겨라. 도화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내 표정을 읽었다. 내 입이 아니라 이 증거들이 내 편을 만들어줄 거다. 그의 말끝에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쓰디쓴 맛이 혀끝을 스쳤다. 그 쓰라림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상기시켰다. 창문 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BBQ 냄새를 한 번 더 실어 나르자 도환이 내 시선을 따라 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냄새 따라 움직이지. 하지만 냄새는 금방 사라져. 남는 건 기록뿐이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컵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에 짧게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 속 시계를 손끝으로 더 깊게 눌렀다. 초침이 또각거리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대화가 잠시 멈추자 카페 안의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스팀이 뿜어져 나오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바리스타가 테이블을 닦으며 흘리는 소독제 냄새가 바람과 섞여 공기를 채웠다. 그 모든 소리가 곧 닥칠 무거운 순간들을 예고하는 듯 했다. 도화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내 눈을 마주쳤다. 내 목소리 대신 증거가 말하게 해. 감정으로 덤비면 너만 잃는다. 그의 주름진 손이 USB를 한번 톡 쳤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USB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는 이미 시계가 들어있었다. USB가 시계와 부딪히며 묘하게 울리는 금속성 소리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 묵직한 감각이 내 어깨로까지 번져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커피잔을 한 번 더 손끝으로 눌렀다. 아직 남은 열기가 손바닥을 뜨고 그 위로 남겨진 내 손자국이 서서히 식어갔다. 카페를 나서며 강변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으로 또각또각 시계 초침 소리가 겹쳐 들어왔다. 주머니 속의 두 물건 시계와 USB 그 무게가 오늘 이후 내 발걸음을 더디게 할지 아니면 단단히 만들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도망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강가를 스치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BBQ 냄새가 희미하게 사라지며 대신 시계 초침 같은 내 심장의 리듬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형 그냥 조용히 나가요. 현우의 말이 공기 속을 갈랐다. 그 순간 내 손에서 시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단단한 유리가 회의실 바닥과 부딪히며 작은 파편 소리를 냈고 반짝이던 표면 위로 선명한 금이 생겼다. 회의실 안 광택이 번들거리는 바닥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초침은 여전히 또각거리며 움직였지만 금간 유리 너머로 보이는 분침은 한순간 멈춘 것처럼 보였다. 12층 회의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여름 햇빛이 날카롭게 쏟아지고 있었다. 바닥을 스치는 발소리와 힐굽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젊은 법무팀 보조가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회피했고 회의실 문가 근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다. 형, 주식시장도 불안정하고 이건 싸워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정리합시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대신 침묵을 삼켰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을 때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관통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세상이 늦어도 4시간만큼은 네가 지켜라. 그 말이 떠오른 찰나 시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유리는 금이 가며 갈라졌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에어컨 바람. 모든 게 희미하게 들렸다. 내 눈에는 바닥 위에서 빛을 반사하는 금간 유리와 그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초침만이 남았다. 초침은 또각거리며 돌고 있었지만 분침은 멈춘 듯 보였다. 마치 나의 신뢰와 관계도 그 순간 함께 멈춘 것처럼. 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서류를 닫았다. 형, 이게 최선이에요. 괜히 이름 남기려고 하다가 더 잃지 마요. 다들 이렇게 지나가요. 그의 말이 공기 중을 떠다녔다. 나는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끝내 내 눈을 피했다. 젊은 법무팀 보조는 눈치를 보며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금이 간 유리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쓸자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손끝을 스쳤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운 금속 냄새와 함께 미세한 따가움이 손끝에 남았다. 그 순간 내 안의 오래된 신뢰도 함께 금이가 부서져 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시계를 주머니 안으로 다시 넣었다. 초침이 주머니 속에서 또각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쳤다. 법무팀 보조가 조심스럽게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자 바깥 복도의 소음이 한순간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내 발걸음이 광택바닥 위를 또각거리며 울렸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 끝이 회의실 문턱을 넘어가며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끝까지 준비하자. 그 말이 입술을 벗어나지 않고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문이 닫히고 12층 회의실의 메아리도 사라졌다. 남은 건 주머니 속 시계의 묵직한 무게와 또각거리는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내 걸음걸이와 겹치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긴장을 몸속 깊이 새겼다. 내 사원증이 삑 소리를 내며 빨간 불빛을 띄웠다. 출입 게이트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서 경고음이 번져나가고 로비의 조명이 한결 더 차갑게 느껴졌다. 에어컨이 뿜어내는 바람 소리만이 길게 이어지며 내 숨소리마저 묻히는 듯했다. 그 순간 며칠 전부터 USB에 담아둔 백업들이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준비해둔 장치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머니 속 묵직한 무게로 알 수 있었다. 조성열이 로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매끈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현우는 그의 한 발짝 뒤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눈길 한 번 내게 주지 않았다. 보안팀 직원 2명이 양옆에 서서 내게 퇴사 서류와 함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짧은 안내를 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내 눈길은 출입 게이트 위의 깜박이는 빨간 불빛에 멈췄다. 그 순간 USB 속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을 것이다. 복사해둔 연금 계좌의 부정 항목들 서명된 보고서들, 그리고 CCTV 백업 파일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고 사법당국의 서버로도 복제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내가 직접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준비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9시 10분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내 발자국 소리만 울렸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소리와도 겹치지 않는 또각거리는 고립된 소리. 내 손은 코트 주머니 속 시계를 감싸고 있었다. 금간 유리 너머로 들리는 초침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이며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조성렬이 내 앞에서 멈춰 섰다. 류 차장, 이런 방식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형식적인 배려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옆에서 이현우가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다. 형, 이제 그만하시죠. 이게 서로에게 편한 길입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9시 17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짧고 단단한 울림. 주머니 속에서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Filing complete. Investigation triggered. 개요문 화면 위에 흰 글씨가 조용히 박혀 있었다. 알림음은 없었지만 그 문장은 내 손끝을 시리게 할 만큼 선명했다. 이제 모든 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이 무정이를 붙잡고 속삭였고 로비 저편의 관리자 화면에 경고창이 떠올랐다. 서버 일부 접근 불가. 짧은 문장이 빨간색으로 반짝이며 화면을 덮었다. 조성렬의 얼굴이 굳어지고 이현우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며 공기 속 긴장이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었다. 금이간 유리 표면에 로비의 차가운 조명이 반사되어 흰빛이 스쳤다. 초침은 여전히 또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갈라진 유리 틈새 너머로 보이는 분침은 여전히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 멈춘 듯한 바늘과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초침을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게이트를 지나 로비를 벗어날 때 내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사원증 없이도 내 준비가 이미 나를 대신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내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로비 문이 천천히 닫히며 안쪽의 소음이 멀어졌다. 바깥의 공기 속에서 내 손안의 시계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초침 소리가 내 숨결과 맞춰 또각거렸다. 갈라진 유리 뒤에서 움직이는 그 초침은 내가 걸어야 할 다음 길의 시작을 알려주는 메트로놈 같았다. 강가 카페의 TV 화면이 푸른빛으로 깜박이며 자막을 쏟아냈다. 벨트릭스 부산 연금 스캔들 및 핵심 인력 해고 논란. 글자가 화면 아래를 흐르는 순간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화면을 힐끗 쳐다봤다. 창밖으로 삼락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화면 위의 파도는 더 거칠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있었다. 커피에 쓴 향이 코끝을 스치며 목구멍으로 서서히 내려갔다. 햇살이 길게 기울어 테이블 위로 노란빛을 드리우고 컵 가장자리에 남은 손자국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내 앞에는 노트북과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메일함에는 새 회사의 계약 초안들이 도착해 있었다. 각기 다른 산업,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 독점이 아닌 서로 교차하지 않는 파트너십. 내가 다시 누구의 소유물로 묶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화면을 켜니 멘토 도환의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복수 대신 삶을 선택해라. 남의 몰락을 지켜보는데 내 시간을 쓰지 마. 그의 목소리 뒤로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아요. 이젠 놓으려고요. 통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올리니 새 회사 중 한 곳의 대표가 메일로 조건을 확인해왔다. 소유권은 귀에게, 유지 당사는 사용 및 개선에 따른 이익을 공유. 문장은 간결했고
내가 원하던 조건 그대로였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다. 동의합니다. 서명은 오늘 중으로.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지난 몇 달의 싸움보다 더 깊은 숨을 쉬게 했다. 카페 입구 쪽에서 기자 둘이 들어왔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주변을 훑으며 나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강둑을 따라 지나가는 자전거와 발자국 소리에 집중했다. 커피잔을 들어 남은 한 모금을 삼키자 입안 가득 쓴맛이 번졌다. 그 쓴맛이 오히려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TV 화면이 바뀌며 조성열과 이현우가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기자들의 마이크가 바싹 다가가 있었다. 자막이 다시 흘렀다. 연금 계좌 조사 착수 내부 자료 확보. 그 문장이 카페 안의 공기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손님들 중 몇몇은 숨죽여 화면을 보았지만 나는 눈길을 거두고 노트북을 닫았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금이 간 유리 표면에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부서졌다. 초침이 또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유리 틈새로 비치는 분침은 멈춘 듯 보였다. 마치 시간이 둘로 나뉜 것처럼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멈춰 서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 뜬 건 진경의 메시지 알림이었다. 아직 읽지 않은 말들이 작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읽지 않은 채로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계의 묵직한 무게를 손끝으로 다시 느꼈다. 창밖 강물 위로 햇빛이 잔잔히 부서졌다. TV 속의 소음과 기자들의 질문은 카페 안에서 멀어지는 듯했고 커피의 마지막 쓴 향만이 내 코끝에 남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 작은 시계방 안기름 냄새가 묵직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낡은 선반 위로 가지런히 놓인 시계들이 각기 다른 박자로 초침을 움직이고 벽걸이 시계들의 낮은 진동음이 겹쳐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내 앞에서 금이 간 유리가 천천히 교체되고 있었다. 장인이 핀셋과 작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나사를 조이고 깨끗한 유리를 덮자 손끝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스치며 풍경 소리를 흔들었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진경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문가에서 서성이더니 천천히 걸어와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주저함이 묻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그날 미안했어. 그 목소리가 기름 냄새와 금속 소리 사이에서 묘하게 가볍게 들렸다. 나는 장인에게 새로 교체된 시계를 받아 손목 위에서 가볍게 돌려봤다. 유리가 깨끗하게 빛을 받아 초침이 또각거리며 돌아가는 게 더 선명히 보였다. 시계를 진경의 손목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부서졌지만 여전히 움직인다. 나도 그렇다. 내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지만 시계의 초침 소리와 겹쳐 그녀의 귀에 닿는 듯 했다. 진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떨궜다.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 소리가 시계방의 다른 소리들과 어우러졌다. 장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른 시계를 닦았지만 공간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니 도안의 문자였다. 준비됐나? 내일 우리가 세운 재단 오픈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가 화면 위에서 오래도록 떠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천천히 화면을 껐다. 진경이 눈물을 훔치며 나를 바라봤다. 아빠, 이 시계 고마워. 그녀의 손끝이 시계 표면을 스칠 때 새 유리 아래로 초침이 잔잔히 돌아가고 있었다. 풍경 소리가 창밖바람에 다시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
그리고 바깥 공기에 냉기가 섞여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 안에서 지난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시계 표면 위로 번지며 반짝였다. 진경이 시계를 손목에 단단히 고쳐 매는 모습이 내 눈에 또렷이 들어왔다. 풍경 소리가 한 번 더 길게 울리고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강가에서 하얀 리본이 잘리고도 박수는 터지지 않았다. 대신 고요가 삼락강변 공원을 천천히 덮었다. 나무 그늘 아래로 햇빛이 길게 들이우고 강물 위로 부서진 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바람에 섞인 강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잔디 위로 서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연륜인재 장학재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진열장 속에서 새로 교체된 유리로 빛나는 시계가 반짝이며 햇살을 반사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세상 늦어도 4시간은 지켜라. 초침이 진열장 안에서 또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가 묘하게 바람과 섞여 귀에 닿았다. 김도환이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고요했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단단한 존재감을 품고 있었다. 내 옆에는 진경과 미혜가 서 있었다. 진경의 손끝이 살짝 떨리며 진열장 위에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혜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바람보다 더 깊게 느껴졌다. 나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 한마디 뒤로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짚을 흔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시계 진열장으로 향했다. 진경이 조심스레 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새 유리 아래서 빛을 받아 초침을 또렷이 반짝이며 움직였다. 그녀는 시계를 기념비 옆 작은 갈고리에 걸었다. 바람이 불자 시계 안의 초침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강물의 잔잔한 물결 소리와 겹쳐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람과 햇살 그리고 초침 소리 속에서 내 숨결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매달려 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져 반사됐다. 나는 그 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간다.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내 마음을 대신해 전해주는 듯했다. 햇빛이 천천히 강물 위로 내려앉고 초침 소리가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그 순간 지난 몇 해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저녁 노을이 강가를 부드럽게 덮고 새 유리로 교체된 시계는 잔잔히 빛을 반사하며 초침을 또각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내가 지켜야 할 시간과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다리가 무너져야만 어떤 길을 다시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가족과의 오해도 회사의 배신도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인생이 숨겨둔 두 번째 기회를 마주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